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서효운입니다. 본 강연에서는 지능형 통신 시스템의 비전 그리고 도전 과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제 이름은 서효운이고요. 저는 학사, 석사, 박사 모두를 한국과학기술원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력으로는 서울대학교 그리고 핀란드 오르 대학교에서 박사후 연구원을 지냈고요.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광운대학교 조교수로 그리고 2025년부터 현재까지는 성균관대학교 조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이외의 경력으로는 다양한 경력이 있지만 현재는 IEEE Transactions on Wireless Communications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IEEE KICS Journal of Communications and Networks라는 학술지에서도 편집위원을 에디터로서 어, 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에서 Intelligent Communication and Networking Laboratory를 운영하고 있고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적혀 있는 웹사이트 주소에 들어가셔서 저희 연구실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와 그리고 현재까지 어, 출판된 논문 등을 참고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연구 분야는 좀 통신 전반에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비지상 통신 네트워크, 요즘 그 Non-Terrestrial Networks라고 하는 그 분야, 그러니까 UAV나 혹은 인공위성 그리고 햅스라는 그런 이제 그 지상이 아니라 공중에 떠다니는 어떤 그 엔티티와의 통신 혹은 그 엔티티와의 통신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지상의 네트워크의 성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어, 네트워크 혹은 관련된 통신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차량 간 통신, Vehicular Communication이라는 분야도 함께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율주행 차나 Connected Car 같은 형태의 어, Vehicle 시스템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 연구 분야이고요. 또 세만틱 통신 혹은 에이전틱 통신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통신 시스템에 관해서도 가장 활발하게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전 마이모라는 Multiple Input, Multiple Output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안테나 시스템의 확장 버전으로서 Extremely Large MIMO의 연구도 수행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가헤르츠 대역의 통신을 뛰어넘어서 밀리미터 웨이브 혹은 서브테라헤르츠 혹은 테라헤르츠와 통신과 관련된 연구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Integrated Sensing and Communication 분야, 그러니까 그 측이나 아니면은 데이터 센싱의 어, 그 모듈과 커뮤니케이션 모듈이 합쳐진 레이더도 마찬가지고 합쳐진 형태의 통신 시스템도 함께 연구 중이고 양자통신이라고 불리는 것, 특히 이제 퀀텀 키 디스트리뷰션에 관련된 연구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능형 반사판 Reconfigurable Intelligent Surface라는 메타 물질 기반으로 이루어진 반사형 안테나를 바탕으로 통신을 할 수 있는 연구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구 분야가 굉장히 다양한데 저는 이제 구현 혹은 개발 구체적인 시스템을 이제 그 하드웨어적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좀 이론에 어, 집중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요. 어, 그래서 뭔가 이론적이고 theoretic하고 mathematical한 그 백그라운드를 만들어내는 그런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최근 가장 관심 있게 연구하는 분야는 세만틱 통신 혹은 에이전틱 통신 요 분야인데요. 이 분야는 기계학습을 기반으로 하는 통신 시스템이고 흔히 말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지능형 통신의 대표적인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연에서는
지능형 통신 시스템에 관해서 논의하기로 했었고, 이에 따라서 제가 연구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연구 분야인 세만틱 통신과 에이전틱 통신에 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본격적으로 그 세만틱 통신과 에이전틱 통신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어,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궁극의 통신 시스템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1세대 이동통신부터 5세대 이동통신까지 대부분의 경우에는 물론 이제 다른 사항도 있긴 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데이터 전송 속도나 혹은 오류율을 가장 중요한 통신 시스템의 성능 지표로 여겼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 전송 속도는 뭐 영화 한 편을 얼마나 빠르게 다운로드 할 수 있나와 관련된 그런 형태의 지표고 오류율은 뭐 통신이 중간에 에러가 발생하거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없애고자 하는 어, 목적으로 감안된 성능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미지에서 보시면 이거는 벽돌폰이라고 불리는 아주 옛날 첫 번째 세대에서 사용되던 그런 이동형 통신 기기고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셀폰이라고 불리는 그런 형태의 그 디바이스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2G부터는 제가 예전부터 사용하던 그런 디바이스를 이제 보여드렸고 사실 벽돌폰은 사용해 본 적도 없습니다만 우리가 결국 6G에 다다랐을 때 기존의 성능 지표에 따르면 1 테라비트 per second를 타겟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이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의 디바이스가 나오게 될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핵심적으로 그 6G와 기존의 통신 시스템과의 차별점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의 시스템을 얘기할 땐 항상 이제 속도를 높여야 된다. 이제 에러가 없으면서 속도를 높여야 된다. 이런 타겟을 하고 있었는데 6G에서 얘기하는 바는 조금 다릅니다. 6G는 뭔가 타겟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고요. 그 어플리케이션을 서비스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일단 우선적으로 가장 관심을 가지는 요소입니다. 가령 AR, VR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 디지털 트윈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 혹은 리모트 컨트롤링, 타스크 오토메이션 같은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염두에 둡니다. 물론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바와 같이 6G를 달성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이제 타겟 퍼포먼스 지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설정할 때도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좀 더 따져보게 돼요. 우리가 5G 같은 경우에는 속도도 빠르다고 하고, 그다음에 뭐 레이턴시도 작다고 하고, 유저 커넥티비티도 향상되었다고 하고, 이동하는 물체에 대해서 서비스도 더 잘 해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실제로 LTE와의 그 성능적 차별점이 크진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5G에서 목표로 하는 타겟 서비스가 한정적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단순히 속도만 빠르다고 해서는 우리가 6G 통신에서 뭔가 어, 5G와의 차별점을 이제 확연히 보여줄 수 있는 요소가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현재 존재하지 않는 미래의 6G가 구현됐을 때 더 활발히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를 목표로 뭔가 6G 그 개발을 타겟으로 하면서 이제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까운 미래의 통신을 태스크 중심 혹은 서비스 중심의 통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Task Oriented Communication 혹은 Service Oriented Communication 또 다른 말로는 Goal Oriented Communication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어떤 통신 시스템이 어떻게 동작을 했냐 하면 예를 들면 이런 이미지, 여기 토끼가 뛰는 이미지가
소스 채널 인코더에다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트랜스미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트랜스미터에서 어떤 동작이 일어나고 채널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리시버에서 디코딩을 해서 이 토끼와 최대한 비슷한 형태의 토끼를 복원해냅니다. 물론 이제 오류가 발생하고 노이즈가 끼고 왜곡이 들어가겠지만 최대한 이 토끼 이미지와 비슷한 토끼를 만들어내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목표라는 태스크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 이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얘가 보내준 이미지로부터 나오는 여기 캡션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이 복원된 태스크를 바탕으로 캡션 태스크를 수행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캡션 태스크를 수행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과연 이 토끼 이미지를 제대로 복원하는 요소가 반드시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굳이 디코더에서 복원 태스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캡션 태스크 수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가 좀 더 이 복원 태스크를 위한 뭐 속도 그리고 복원 태스크를 위한 에러율 어, 감소시키는 그런 형태의 통신 스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캡션 태스크에 집중을 해서 그 통신 이후에 일어나는 태스크에 집중을 해서 뭔가 통신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 좀 더 중요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6G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서비스 중심적으로 뭔가 통신이 일어나야 될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무언가 복원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서비스에서 어떤 태스크를 수행해야지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는가에 관해서 좀 더 집중을 하면서 통신 시스템을 설계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 가까운 미래에서 요구되는 통신 시스템 설계의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어떤 형식으로 통신 시스템이 발전할 것인지에 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과연 기존의 1G부터 5G 이동통신 시스템처럼 좀 더 높은 KPI를 설정하고 따라갈 것인지, 뭐 기존보다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에러율을 낮게, 조금 더 많은 디바이스와 연결할 수 있게, 뭐 이런 형태로 따라갈 건지, 아니면 뭔가 특화된 통신 시스템을 만들 것인지를 선택하면서 진화해 가야겠죠. 하지만 현재 6G 통신 시스템을 봤을 때 결국 뭔가 서비스 중심적으로 개발되는 거를 타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의 목표도 왠지 그런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 하면서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향은 이제 통신과 마찬가지로 통신이 굉장히 이제 깊게 연관된 어떤 다른 기술의 발전 과정과 연관 지어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AI라고 부르는 인공지능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의 뇌처럼 아주 작은 볼륨으로도 무한한 컴퓨테이션을 할 수 있는 형태의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물론 현재는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하는 그런 GPU의 개수나 GPU의 크기나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인간이 계산할 수 있는 연산 능력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단위 볼륨당 뭔가 컴퓨팅을 이렇게 잘하는 시스템은 없을 거죠. 물론 여기다가 인간이 이제 뭔가 쿨링 시스템이 더 잘 갖춰져 있다면은 더 많은 컴퓨팅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인공지능이 발전할 때 예를 들면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도 인간의 그 뉴럴 시스템을 모방하도록 뭔가 그 구성이 되었었죠. 그래서 사실은 인공지능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 인공지능이라는 말에 들어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지능을 모사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도 아니고 2025년도 이제 1월에 있었던 CES에서는 이제 존슨 황이 결국 가장 궁극적인 AI의 형태가 Physical AI로의 발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Perception AI, 그리고 Generative AI,
형태에서부터 좀 더 에이전틱 워크플로우를 따라가는 에이전틱 AI, 리즈닝이라든지 뭔가 좀 더 생각하는 형태의 AI의 형태를 지나서 그것이 이제 물리적인 그 디바이스, 셀프 드라이빙 카나 아니면 제너럴 로보틱스라든지 뭐 이런 형태의 물리적으로 구현된 어떤 인간이나 혹은 인간처럼 생각하는 디바이스에 여기 AI가 장착됐을 때 달성할 수 있는 피지컬 AI까지가 우리가 결국 궁극적으로 인공지능에서 달성하고 싶어 하는 컨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피지컬 AI를 달성했을 때 결국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인간의 뇌를 모방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뇌를 모방한 시스템을 바탕으로 사람처럼 뭔가 동작하는 물리 객체를 어, 만들어내는 것이 결국에는 인공지능의 최종 목표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통신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통신에서는 어떤 것을 목표로 할까요? 통신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앞에 인공지능이랑 비교해서 잘 생각을 해보면 결국 사람의 의사소통 시스템처럼 뭔가 지능적으로 동작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애초에 통신이라는 용어의 영어 표현은 커뮤니케이션이고요. 커뮤니케이션은 일반적으로 사람의 의사소통을 얘기하는 term이죠. 결국에는 이제 통신이라는 거는 사람의 의상소통 시스템처럼 뭔가 지능적으로 동작하는 시스템을 만들게 된다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통신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비록 사람 간의 통신이 아니라 기계 간의 통신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뭔가 인간이 지능을 활용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것처럼 나중에는 뭔가 기계 간의 소통에도 뭔가 지능적인 생각하는 형태를 가지고 통신을 한다면 가장 효율적인 통신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달성할 수 있는 통신의 그 이름을 저는 에이전틱 통신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에이전틱 통신이라는 얘기는 뭔가 정식적으로 학계에 뭐 많이 사용되는 형태의 통신은 이제 그 개념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이거를, 에이전틱 통신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에이전틱 통신이라는 거는 궁극적으로는, 뭔가 지능을 가진 두 로봇이나 아니면 기계 간의 의사소통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것의 세부 요소들은 우선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어야 되고, 의미도 전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의미 전달하는 과정에서 상대와 혹은 혹 상대나 아니면 상대와 내가 어, 겪고 있는 그 상황을 관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환경이나 맥락을 기반으로 추론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추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뭔가 디시전 메이킹, 결정, 그리고 플래닝, 계획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종합적으로는 자율적인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어야 되며, 어, 태스크를 수행한 다음에는 태스크를 원활히 수행했는지 피드백을 받고, 어, 그 다음에 좋은 기억, 나쁜 기억을 종합해서 학습을 하거나 저장을 하는 능력이 종합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의 통신 시스템은 결국 데이터 전달만을 목표로 했는데, 에이전틱 통신이라고 한다면 뭔가 통신 앞뒤로 연산 혹은 뭐 지능이 추가적으로 들어간 형태의 통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율주행이라는 그 어플리케이션을 얘기할 때 보통은 이제 레벨을 나눠서 얼만큼 자율적인지에 따라 이렇게 표현을 해놓죠. 레벨에 따라서. 그래서 예를 들면 레벨 0는 자율적임이 전혀 없는 기성 드라이빙 형태, 차량의 형태이고, 레벨이 커짐에 따라서 뭔가 점점 더 자율적임이 증가하는 형태. 결국에는 레벨 5가 됐을 때 Full Self-Driving Under All Conditions라는 형태의 자율주행차가 완성이 됩니다. 모든 컨디션에 대해서 Full Self-Driving Car.
된다면 우리는 그걸 이제 자율주행 차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자율적임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결국에는 뭐 센싱도 잘 돼야 되고 통신도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제어도 잘 돼야 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인 요소들이 들어가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뭔가 궁극의 통신 시스템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에이전틱 커뮤니케이션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레벨의 통신 시스템이 이제 나눠져서 하나하나씩 개발이 되면서 진행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레벨을 굳이 뭐 설명을 드리면 레벨 0는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컨벤셔널 커뮤니케이션, 현재의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그 다음에 뉴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뉴럴 코딩 타입의 통신 시스템. 그 다음에 세만틱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의미 전달 통신 시스템. 그 다음에 제너레이티브 세만틱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생성형 모델 기반의 세만틱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그 다음에 시멘틱 커뮤니케이션의 뭔가 상위 개념으로 맥락 기반의 통신을 하는 프래그매틱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에이전틱 커뮤니케이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능형 통신의 개념으로서 에이전틱 통신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결국 세만틱 통신이라는 컨셉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챕터로는 세만틱 통신에 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멘트 통신의 그 히스토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언어의 구성 요소와 통신의 세 가지 문제에 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 통신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여기 클로드 셰넌이라는 사람이 A Mathematical Theory of Communication이라는 그 아티클에서 이제 정보 이론과 관련된 내용을 정립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워런 위버의 서론과 함께 포함을 해서 이 The Mathematical Theory of Communication이라는 책을 만들어냈고 그 책의 첫 번째 부분에 그 워런 위버의 그 서론의 첫 부분에 보면 Three Levels of Communications Problem이라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레벨 A로는 How accurately can these symbols of communication be transmitted라는 technical problem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How precisely do the transmitted symbols convey the desired meaning이라는 semantic problem이라는 게 나오고 세 번째는 How effectively does the received meaning affect conduct in the desired way?라는 the effectiveness problem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 보면 이 technical problem이라는 건 결국에는 얼만큼 정확하게 정보를 전송할 수 있고 정확하게 그리고 빠르게 전송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거고요. 레벨 B는 이제 의미를 전달하는 개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 우리가 뭔가 기계적인 통신 시스템을 만드는데 의미라는 그 추상적인 것이 전달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기가 어렵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received meaning, 뭔가 의미가 전달이 됐을 때 그게 원하는 방식으로 활용이 됐는지에 대한 활용성 문제에 대해서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 당시에는 알기 어려웠겠죠. 이게 1900, 뭐 50년대 이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왜 이런 얘기들이 나왔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언어의 구성 요소라고 하면 흔히 형태, 내용, 사용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형태라는 거는 뭐 의문론, 형태론, 통사론 이런 거에서 이제 많이 그 공부가 되고 있고 내용은 의미론, 언어의 의미, 그 문장이 담고 있는 의미 이런 거에 관한 이제 연구. 그다음에 사용은 활용론이라고 언어의 사용의 실질적인 측면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이제 연구 분야가 있는데 어쨌든 이 언어의 구성이 이렇게 형태, 내용, 사용으로 되어 있듯이 그걸 결국 우리가 언어는 의사소통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요것들이 잘 서로 잘 전달되고 이런 거와 관련된 문제들이 잘 해결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communications problem 이게 지금 기계적인 뭔가 기술적인 communications를 얘기하던 아니면은 인간의 의사소통을 얘기를 하던 결국에는 문제는 뭐냐면 형태, 내용, 사용이 다 원활히 형태와 내용의 전달과 그리고 활용이라는 게 잘 되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의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그렇지만 알다시피 통신 시스템은 결국에는 뭔가 의미나 효과에 대한 것을 보장을 해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 테크니컬하게 심볼이 제대로 전달되기만 하면 통신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통신 문제만을 이 클라우드 셔넌이 어, 풀었다라고 하는 워런 위버의 서론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럼 semantic problem이랑 effectiveness problem은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 그것이 이제 최근 인공지능의 발전, 뭐 뉴럴 네트워크나 뭐 기계학습 타입의 그런 형태들이 발전함에 따라 점점 의미 전달이나 효과 문제, 효과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 첫 번째 주자로 세멘틱 프로블럼을 해결하기 위한 통신 시스템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도 그것이 바로 세멘틱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전통적인 통신 시스템은 이 레벨 A만을 타겟으로 뭔가 연구가 수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신을 하기 위해서 뭔가 데이터가 이제 트랜스미터 단에 들어가서 처리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채널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디코더에서 디코딩이 일어나서 복원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만약에 활용할 것이라면은 활용을 하기 위한 따로 별도의 태스크 오퍼레이팅 모듈이 있어서 걔가 이제 활용되는 이런 형태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간단한 전통적인 통신 구조는 이런 형태가 로 표현이 됩니다. 요 그림도 마찬가지로 그 셰넌이 얘기했던 그 A Mathematical Theory of Communication의 한 쪽에 들어가 있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인포메이션 소스라는 게 뭔가 데이터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서부터 메시지가 추출돼서 트랜스미터에 들어가고 트랜스미터에서 어쩌고저쩌고 뭔가 동작이 일어난 다음에 신호가 만들어지고 신호가 채널을 통과하고 채널을 통과할 때 노이즈 소스가 영향을 주던 아니면 좀 더 무선 통신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페이딩 채널 뭐 등이 이제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수신이 되어서 리시버 단에서 다시 메시지를 복원을 하고 이제 목표 지점에서 메시지를 복원하는 형태가 잘 이루어지면 우리가 통신이 잘 됐다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이 통신공학의 개념에서 봤을 때 대표적으로 이 테크니컬 프로블럼을 푸는 어, 방향이 채널 코딩입니다. 채널 코딩은 뭐냐 하면 이제 채널에 대한 영향을 결국 채널은 대개는 안 좋은 영향을 주죠. 뭔가 노이즈가 추가되거나 아니면 디스토션이 반영되거나 등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영향을 주는데 그런 안 좋은 영향을 이겨내고 원래 메시지를 이제 리시버 단에서 M 해시 최대한 M과 비슷한 형태로 복원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코딩 방식입니다. 코딩이라는 건 이제 메시지가 디지털 데이터 형태로 돼 있을 때, 그러니까 비트 시퀀스의 형태로 데이터가 이루어져 있을 때, 그거를 이제 다른 좀 더 긴, 그러니까 채널 코딩은 좀 더 긴 비트 시퀀스로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이제 가장 높은 전송률 R,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데이터를 다 전송해 버릴 수 있는지에 관한 이제 term으로 이제 우리가 채널 부호의 퀄리티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채널 코딩은 채널의 영향력 하에서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채널 코딩이라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테크니컬 프로블럼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식이 되겠죠. 왜냐하면 오류 확률을 0으로 하면서 가장 빠른 방법을 찾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빠른 방법을 찾는 거는 결국 이제 앞에서 말한 그 프로블럼들에 포함되어 있진 않지만 결국 뭐 인간의 의사소통도 가장 효율적인 방향으로 소통을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공학적인 측면에서도 결국 코스트가 제일 적고 뭔가 효율성을 최대로 하는 그런 형태의 스킴을 찾는 거기 때문에 결국 오류 확률을 0으로 는 방향은 채널의 그
영향을 이겨내면서 달성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뭔가 제일 빠른 방향으로 만들어내는 게 가장 어, 효율적인 채널 코딩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채널의 용량 외에도 뭔가 그 인포메이션 소스 그 자체에서도 뭔가 생기는 비효율성이 있을 거고요. 그 비효율성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소스 코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스 코딩을 다른 말은 뭔가 컴프레션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죠. 소스 코딩은 메시지를 압축해서 최대한의 전송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래 소스가 있는데 이제 전송하는 거는 소스보다 훨씬 작은 길이의 비트 시퀀스를 전송을 해서 도착했을 때는 원래 소스와 거의 똑같은 형태의 X헥을 이제 복원하는 것을 타겟으로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채널 코딩은 채널의 영향을 최소화, 그 다음에 소스 코딩은 소스에서 생기는 비효율성을 최소화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이제 타겟으로 테크니컬 프로블럼을 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만틱 통신 프로블럼은 이제 이런 맥락에서 뭔가 좀 다르게 접근이 되어야겠죠. 여기서는 이제 의미 전달, 그 다음에 효과성 최대화의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뭔가 테크니컬 프로블럼 이외의 다른 것을 이제 추구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의미 전달이라는 게 여기서 의미라는 게 뭔가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결국 의미를 제대로 전달했는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 의미가 전달돼서 그것이 제대로 활용이 됐을 때 활용된 결과를 보고 아, 제대로 활용이 됐으면 의미도 전달이 됐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연관된 문제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레벨 B와 레벨 C는 뭔가 조인트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결국 우리가 통신 시스템에서 의미 전달의 성공 여부를 판단할 때는 태스크를 수행시킨 다음에 태스크의 퍼포먼스를 보고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태스크 퍼포먼스를 보고 판단을 한다는 건 결국에는 우리가 머신러닝 같은 그런 툴을 사용을 해서 구현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인공지능의 발달로 우리가 세멘트 통신이라는 컨셉을 좀 더 접근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겁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결국에는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공학적인 관점에서 구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런 추가적인 이득, 그러니까 당연히 그 기존의 통신 시스템보다 좀 더 추가적인 이득을 얻어야 될 텐데 그 이득이 어디서 오는지를 분석을 해볼 수 있고 첫 번째는 방금 얘기했던 소스와 채널 코딩의 그 통합 설계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포메이션 티어리에서는 소스 코딩이나 채널 코딩이 독립적으로 일어나더라도 뭔가 둘이 통합 설계했던 것과 거의 비슷한 성능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게 잘 알려져 있고요. 문제는 그게 어떤 특정한 조건에서 그런 게 이제 성립을 하는 건데 이제 좀 더 현실적인 통신에서는 그 분리해서 옵티마이즈 했을 때 통합 설계했는 퍼포먼스와 같다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조인트 옵티마이제이션을 통해서 트랜스미터와 리시버를 잘 디자인을 하면은 좋은 성능의 통신 시스템을 얻을 수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태까지는 이제 기계학습 같은 것들이 통신 시스템에 잘 활용되지 않았고 그 이제 그 기계학습 같은 게 잘 활용이 되어야 우리가 비로소 뭔가 그 기존에 풀지 못했던 통합 설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에서는 이 소스 채널 부호화 통합 설계라는 게 가장 굉장히 핫한 연구 토픽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 복원하는 태스크 대신에 뭔가 복원을 해서 원래 이미지를 입력을 해서 혹은 뭔가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수행하는 태스크의 퍼포먼스를 최대로 달성하도록 하는 그 목표 설계를 하는 것이 한다면 뭔가 좀 더 효율적인 통신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이 외에도 메모리를 통신 리소스로 사용하는 것, 그리고 뭐 주어진 환경에서 이성적인 추론을 하는 것 등으로 시스템에서 추가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만틱 통신 타입의 연구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기계학습,
특히 기계학습 중에서도 오토인코더 타입의 그 모델입니다. 오토인코더라는 거는 입력 데이터를 뭔가 작은 자음 잠재 공간 차원으로 압축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디코더는 이 압축된 표현을 다시 원래 데이터로 복원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는데 이 오토인코더는 이 인코더 디코더 페어를 통합해서 하나의 오토인코더라는 형태로 이제 명칭으로 불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representation learning이라고 하는 표현 학습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뼈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오토 인코더고요. 그냥 뭐 쉽게 얘기하면은 뉴럴 네트워크의 그 레이어들을 여기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뭔가 원래는 이제 인풋 데이터에서의 레이어의 그 넓이, width를 좀 더 좁은 상황에서 중앙에서 최대한 프로세스를 하는 부분을 가장 넓은 width를 제일 넓게 하는 그런 디자인을 많이 하는데 이제 오토인코더는 반대로 이제 그 다이멘션 리덕션을 목표로 해서 중간에 있는 여기 레이어들을 가장 위스를 좁게 만들어 놓고요. 여기에 존재하는 그 공간을 우리가 latent space라고 얘기하고 그 latent space의 다이멘션을 줄이면은 결국 거기를 통과하는 데이터의 다이멘션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때 얻는 그 데이터의 흐름을 우리는 어떤 이제 인풋하는 데이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얻어냈을 때 걔를 피처 익스트랙션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토인코더는 피처 익스트랙션을 잘 수행하게 해주는 그런 뉴럴 네트워크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계속 뭐 사용하는 그 CNN 타입 혹은 뭐 그냥 fully connected 뉴럴 네트워크 그런 형태의 어, 그 구조에서도 우리가 이제 오토인코더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 외에도 트랜스포머라든지 뭐 디퓨전 모델을 기반으로 한 뉴럴 네트워크 모델에서도 우리는 오토인코더의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결국 다이멘션 리덕션을 하고 거기서 중간에 어, 통과하는 피처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으면 그것을 오토인코더의 형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토인코더를 잘 활용을 하면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소스 채널 코딩의 통합 설계하는 방식, 즉 뉴럴 네트워크 기반의 조인 소스 채널 코딩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거의 시발점이 됐던 연구가 바로 DeepJSC라고 하는 그런 연구입니다. DeepJSC에서는 우리가 이미지를 전송을 하고 이미지를 추출을 하는. 근데 이제 사실 이때는 그냥 복원 태스크를 타겟으로 하긴 했습니다. 원래 이제 소스 코딩이랑 채널 코딩이라는 것이 복원을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원의 타겟으로 해서 중간에 있는 레이어들은 전부 다 그 뉴럴 네트워크 레이어도 만들어서 이제 복원을 잘 할 수 있도록 학습을 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통합 소스 채널 코딩을 설계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결국에는 로스 펑션을 잘 디자인을 하고 잘 디자인을 한다면은 결국 이제 뭔가 소스 코딩과 채널 코딩을 조인트 옵티마이즈 하는 그런 형태의 이제 최적화된 그런 모듈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DeepJSC가 시멘틱 통신의 가장 첫 단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뭔가 이게 기존의 그 심층 통합 소스 채널 코딩 같은 경우에는 이게 뉴럴 네트워크를 그 자체를 이제 학습을 하고 중간에 있는 피처 익스트랙션 한 부분을 잘라서 그 피처를 전송한 형태를 따랐기 때문에 결국 피처라는 게 컨티뉴어스 그 스페이스, 레이턴 스페이스에서 추출한 것이라 결국 아날로그 통신의 형태를 따라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음 발전하는 방향은 뭔가 디지털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레이어에서 디지털 비트 시퀀스가 나와서 커뮤니케이션 채널에서는 디지털 통신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나오는 방향으로 뭔가 연구가 진행이 됐고 이에 따라서 디지털 모듈레이션도 함께 이제 최적화될 수 있는 여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참여한 연구 Universal Joint Source Channel Coding for Modulation Agnostic Semantic Communication에서는 우리가
이제 모듈레이션을 함께 최적화해서 소스 채널 그리고 변조까지 조인트 어, 옵티마이즈 하는 형태의 시스템까지 구현할 수 있는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였고 그랬을 때 좀 더 효과가 좋음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그 이제 조인트 소스 채널 코딩의 측면에서 봤을 때 다양한 요소를 함께 통합 설계함으로써 기존에 있던 통신 시스템의 성능을 크게 향상할 수 있는 여지가 다양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가 현재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되는 특히 이미지나 비디오나 를 처리하는 기술, 이미지 처리, 비디오 처리 요 처리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뭔가 조인 소스 채널 코딩이랑 잘 엮어서 전송을 하는 형태. 즉, 뭔가 이제 통신의 영역이 확장된 거죠. 그러니까 그 이미지 처리하는 것과 좀 더 가까워진 형태의 통신 시스템이 굉장히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처음에 시멘트 통신을 얘기했을 때 얘들이 태스크 오리엔티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이미지를 입력해서 이미지를 출력하는 형태, 리컨스트럭션 하는 형태가 아니라 뭔가 이미지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는 어떤 캡셔닝 태스크라든지 뭐 오브젝트 디텍션이라든지 아니면 뭐 시멘틱 뭐 피처 익스트랙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 그런 태스크가 있을 것이고 그 태스크 중심으로 코딩을 할 수 있느냐도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시멘틱 통신의 모양이라고 어, 이해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후에는 이 태스크 중심적인 세멘틱 코딩 방식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X라는 이미지가 들어갔을 때 Y hat이라는 태스크 수행을 하는 그런 형태로 뉴럴 네트워크가 엔드 투 엔드로 이 말단에서 말단으로 이제 최적화되는 형태로 이제 세멘틱 통신이라는 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이 등장했고, 뭔가 시멘트 통신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이 좀 더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생성형 인공지능이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는 뭐 Variational Autoencoder, 그다음에 Transformer, 그다음에 Diffusion Model 등이 있는데 얘들은 결국 없던 데이터를 생성하는 그런 형태의 말 그대로 생성해주는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통신의 요소 레벨 제가 정의한 그 요소 레벨을 재방문해 보면 세 번째 단계가 Generative Semantic Communication이었고요. 이 Generative Semantic Communication을 의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인지적 압축과 의미적 압축이라는 개념이 이해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인지적인 압축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원래 압축하려고 했던 데이터가 인지적으로 차이가 없을 정도 하에서 압축을 하는 형태. 즉, 여기 중간에 있는 요 데이터가, 어, 원래 원본 데이터라고 하면은 이쪽을, 뭐, 이렇게 압축하다 보면은 결국 비스무리한 예를 들면 이 끝에 있는 게 원본 데이터라고 합시다. 압축하다 보면은 왜곡이 생기지만 인지적으로는 어느 시점에선가 이제 어느 시점까지는 거의 비슷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 여기 사람의 이미지로 보이게 됩니다. 근데 특정 시점이 지났을 때 더 압축을 해버리면은 얘가 복원을 했을 때 의미적인 컨셉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새로 생성해내는 그런 컴프레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의미적인 압축이라는 거는 뭔가 기존 이미지와 완전 다른데 이 사람이 생긴 이 이미지를 바탕으로 수행할 태스크가 예를 들면 이게 사람이냐 아니냐라는 태스크의 관점에서 이 이미지가 활용될 거라면 결국 여기 네모칸 안에 사람만 들어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의미적으로는 이렇게 여자 어떤 뭐 사람의 이미지가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압축이 되었다, 잘 되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perceptual compression의 측면에서는 그 인지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을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semantic compression이라는 거는 디스토션이 더 추가적으로 크게 발생하더라도 이제 태스크 수행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이런 형태의 컴프레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semantic compression을 하기 위한 그 generative 모델은 뭐 diffusion 모델 같은 거를 활용이 되고, 그다음에 perceptual compression 같은 경우에는 오토인코더에다가 뭐 간이 추가된 거, 뭐 generative variation autoencoder 타입들이 잘 활용이 되는 어,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성형 세맨틱 통신이라는 것은 구조적으로 기존 세맨틱 통신과 대부분 다 비슷한데, 사실 의미론적으로 데이터가 전달이 되고 복원이 됐을 때 이제 태스크에 따라서 뭔가 세맨틱 컴프레션이 일어났다가 복원이 될 경우에는 뭔가 의미론적으로 좀 더 비스무리하고, 그리고 만약에 기존의 그 조인트 소스 채널 코딩처럼 데이터 복원을 타겟으로 한다면 뭔가 정확한 데이터 이미지 전달을 목표로 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세맨틱 요 레이어 중간에 있는 요 단계에서 어떤 모델을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혹은 어떤 어프로치를 적용하는가에 따라서 아니죠. 그게 아니라 이제 어떤 타겟이냐에 따라서 이 세맨틱 레이어에서 사용하는 그 익스트랙터나 리시버 단에서의 디코딩 모듈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들 중에 하나는 여기서 보이는 여기 이 얘는 인지적 압축 복원을 위한 생성형 세면틱 통신이고요. 소스 스페이스에서 있는 요 고양이 그림이 결국에는 오른쪽에서 디코더 단계에서 이렇게 어, 정확한 이미지의 형태, 인지적으로 컴프레션이 됐다가 다시 복원되는 형태를 따르기를 원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특징 축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확한 뭐 정보 전송을 위해서 여기서는 이게 뭐 페이퍼마다 다릅니다. 워크마다 다른데, 여기서는 뭐 시멘틱 레이블 맵을 뽑아내고, 그다음에 뭐 피처 맵을 또 뽑고, 아니 시멘틱 레이블 맵, 그다음에 여기 importance score 뽑아서 semantically annotated feature 맵을 만든 다음에 걔를 바탕으로 semantic stream을 나눠서 이렇게 전송을 하고요. 그다음에 semantic stream을 받아서 디코더에서는 다시 feature 맵을 리스토어하고, 거기에 이제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이제 간 형태죠. 이제 좀 더 정확한 형태의 뭔가 고양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을 타겟으로 이렇게 디자인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예제는 의미적 압축 복원을 위한 생성형 시멘트 통신이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뭔가 좀 더 컴프레션이 될 가능성이 크겠죠. 예를 들어서 이 오리지널 이미지에서부터 하나는 스케치를 따고요. 이런 형태의 스케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오리지널 이미지를 설명해주는 그 토큰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얘를 각각의 인코딩을 하고 전송을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이 B 텍스트랑 B 스케치라는 요 두 가지 그 비트 스트림이 상당히 기존 이미지보다 작아지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고요. 걔를 복원을 했을 때 이제 다시 스케치랑 이 그 토큰들은 거의 정확하게 디코딩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얘 두 개를 제너레이티브 모델에 넣었을 때 결국 이 reconstructed 이미지는 오른쪽에서 보이는 이런 형태가 될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오리지널 이미지와 어 뭔가 구도, 그 다음에 뭐 요소, 그 다음에 뭔가 뭐 상황들은 좀 비슷한데 실제로 이미지는 전혀 다른 형태죠. 스케치는 비슷하지만 뭔가 이제 뭐 집의 위치라든지 배의 뭐 모양이라든지 물의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 있음을 알 수 있죠. 하지만 이제 태스크가 만약에 이런 것을 요구한다면 reconstructed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어, 의미적으로 압축이 됐다가 효율적으로 통신이 잘 일어난 그 시스템 상에서 복원된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사실은 정확한 복원을 위해서 인코더 디코더는 동작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완벽하게 엔드투엔드로 학습된 태스크 오리엔티드 커뮤니케이션의 형태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죠. 요 상황에서는.
그죠? 또 다른 뭐 예제는 뭐 input light 이미지 같은 거를 어, 입력을 해서 뭔가 데이 형태, 데이 이미지를 이렇게 생성해내는 그런 형태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뭐 또 다른 예제 중에 하나는 애초에 인풋 자체를 이미지와 그다음에 텍스트를 입력을 해서 뭔가 그 이미지 텍스트 입력한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인코딩을 잘 해서 전달을 한 다음에 걔를 아웃풋에 디코딩하는 형태 이런 것도 멀티모더 시멘틱 제너레이티브 시멘틱 커뮤니케이션의 한 분야 한 그 연구 방향이라고 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 제너레이티브 AI라고 하면은 결국 우리가 LLM 모델 같은 것들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통신 그 연구 분야에서 이제 LLM을 사용하는 방식 중에 대표적인 것은 이제 LLM 클라이언트가 우리가 풀기 어려워하는 통신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어 이제 파인 튜닝을 해서 예를 들면 뭐 빔포밍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빔 프리딕션이라든지 채널 에스티메이션이라든지 그런 이제 통신에서 반드시 필요한 어떤 요소를 그 LLM 기반의 챗봇 같은 형태가 이제 잘 서포트 해줄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그런 협력 에이전트를 만드는 그런 기법도 사람들이 큰 관심사 중에 하나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에이전틱 통신은 약간 이런 류와는 조금 다른 결이 있는데요. 다시 이제 통신 요설 레벨을 재방문해 보면 프래그매틱 커뮤니케이션과 에이전틱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요 4, 5단계는 어떤 개념인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에이전틱 AI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인공지능 에이전트와는 좀 다른 결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에이전틱 인공지능은 뭔가 에이전틱 워크플로우를 따르는 에이전틱이라고 하면 뭔가 그냥 사람 같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사람 같은 작업 방식을 택하는 그런 인공지능이 에이전틱 AI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짜고 도구를 쓰고 환경과 상호작용해서 일을 끝까지 해내는 뭔가 그런 AI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이 AI 에이전트들이 대부분의 경우는 입력이 들어가면 바로 출력을 그냥 한 개의 라인으로 쭉 뽑아버리는 그런 형태입니다. 물론 이제 최근 그 LLM 서비스에서 보면은 이제 깊은 생각이라고 해서 자기가 뭔가 입력을 받고 중간 결과물을 출력하고 그 중간 출력물을 다시 받아들여서 생각을 하고 뭐 이런 과정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냥 한 라인으로 스타트부터 피니시까지 그냥 쭉 이어지는 형태의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에이전틱 AI는 앞에서 한번 얘기했던 거를 좀 뭐 반복하자면 뭔가 하이 레벨의 목표만 주면은 스스로 뭔가 완수하는 그런 AI 시스템이고 기존의 대화형 LLM 같은 것들은 이제 한번 질문하면 그냥 한번 답하는 그런 형태의 이제 스테이트리스한 그런 프로세스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에이전틱 통신은 결국 에이전틱 AI의 형태처럼 뭔가 기존의 그 데이터 전달, 의미 전달 이런 것들은 이제 시민 통신이나 기존 컨벤셔널 커뮤니케이션에서 하던 것들이고 에이전틱 통신은 뭔가 환경과 맥락을 기반으로 추론하고 결정 및 계획을 하고 계획을 바탕으로 태스크를 수행하고 피드백하고 학습 및 저장을 하는 그런 형태의 통신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국 기존 AI에서 에이전틱 AI로 발전한 것처럼 통신도 기존 그냥 일반적인 통신에서 뭔가 에이전틱 워크플로우를 따르는 통신으로 설계되는 형태가 에이전틱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중에 대표적으로 제가 티어레티컬하게 연구하는 방향 중에 하나는 이제 contextual reasoning이라는 그런 컨셉이 있습니다.
이 컨셉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마음 이론이라는 걸 이해해야 되는데, 마음 이론이라는 거는 이제 그냥 심리학적 용어입니다. 우리가 어 이제 자신의 그 정신 상태는 잘 파악을 할 수 있는데 타인의 정신에 내가 물리적으로 들어가지 않고도 이제 좀 한 어른이라면 상대의 정신 상태를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물론 어린 아이일 때는 그게 없다가 이제 성장을 해서 어 이제 정신이 내가 경험을 쌓다 보면은 상대도 이런 생각을 하겠거니 하는 그런 추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추론이 정확하지는 않죠. 예를 들면 뭐 쟤는 눈치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보면 눈치 없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상대방의 마음이나 정신을 잘 파악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모든 사람들이 정확하게 근데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자기는 정신을 잘 파악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할 거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게 이제 정확할 수는 없는 거죠. 어쨌든 이런 능력이 존재함을 그런 존재하는 것을 얘기할 때 우리가 얘를 Theory of Mind의 그 컨셉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 지능이 발달하고 뭔가 경험을 쌓으면서 점진적으로 형성되는 그런 이제 능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통신에서도 그런 게 생길 수 있을 텐데, 만약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런 shared context가 있을 때, 그래도 첫 번째, 뭐, 토끼, 그다음에 토끼가 뛰는 거, 토끼가 링 안으로 뛰는 거, 이렇게 세 가지의 이제 다른 이미지가 있고요. 이 이미지와 관련된 컨셉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rabbit, 하나는 jumping, 하나는 ring입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이제 토끼가 링 안에 뛰는 것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컨셉이랑 다 연결된 형태일 거고, 제일 왼쪽에 있는 rabbit은 rabbit만,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jumping rabbit은 jumping이랑 rabbit이랑만 연결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냥 라이브한, 컨벤셔널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이 이미지들을 스피커와 리스너 간에 소통을 하려면, 예를 들면 링 안에 뛰는 토끼라는 얘기를 이제 스피커와 리스너한테 얘기할 때는 이 세 가지 컨셉에 대한 심볼들을 다 전달을 해야겠죠. See rabbit, see jumping, see ring을 다 스피커와 리스너한테 얘기해야 리스너는 이 스피커가 A3를 얘기하는구나 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이걸 통신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이제 이성적인 사고방식, 그러니까 스피커의 입장에서 리스너가 어떻게 생각할지를 이해하고, 그 사람의 정신 상태를 이해하고 한다면, 내가 그러니까 A3를 얘기할 때, C 점핑이랑 C 래빗이라는 컨셉을 전달 굳이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은 C 링만 하더라도 이 컨텍스트에서는 A3만 링이 있기 때문에 C 링만 얘기하더라도 A3인지를 리스너가 제정신이라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A1, A2도 A1, A2로 생각을 아예 안 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스피커가 가장 효율적으로 통신을 하고 이성적으로 통신을 한다면 C ring이라는 걸 리스너한테 전달을 하겠죠. 그리고 A1, A2도 마찬가지로 내가 A2를 표현을 할 때 스피커 입장에서 C rabbit이라는 얘기를 안 할 거인 게 다른 컨셉인 C jumping을에 해당하는 게 A1, A2 중에 A2밖에 없기 때문에 A1을 rabbit이라고 얘기하고 A2를 jumping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모든 이미지를 하나의 심벌로만 표현을 해서 전달할 수가 있게 되죠. 기존에는 어, A1은 rabbit, 그 다음에 A2는 jumping rabbit, 그 다음에 A3는 jumping rabbit ring 세 개니까 평균적으로 두 개의 심볼들을 보내야 되는데 이제 이성적인 사고를 하면 하나의 컨셉만을 전달을 해서 스피커와 리스너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맥락을 기반으로 한 추론입니다. 문맥 추론, 맥락 추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성적인 발화 모델이라고 얘기합니다. Rational Speech Act Model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건 약간 뭔가 심리학적인 컨셉인데 이걸 우리가 실제 통신 시스템에 반영을 해서 이론적으로 구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피커와 리스너 단에서 컨텍스추얼 리즈닝을 하는 그런 모듈을 달아놓고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 그다음에 상대방이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난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또 이렇게 생각할 테니까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치 가위바위보. 내가 목을 내면 넌 찌를 낼 거고, 넌 빠를 낼 거고, 널 빠를 낼 거기 때문에 내가 찌를 낼 건데 너는 그런 묵을 낼 거니까 나는 빠를 내고. 약간 이런 것처럼 스피커와 리스너가 서로 소통을 하지 하는 상황에서 내재적으로 뭔가 추론을 해서 효율적인 결과물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contextual reasoning을 시멘틱 통신 모듈로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리즈닝을 추가를 했기 때문에 뭔가 contextual한 리즈닝을 하는 다소 이제 에이전틱한 형태의 그런 통신을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에이전틱 커뮤니케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모듈은 컨텍스추얼 리즈닝입니다. 그러니까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래서 미래의 에이전틱 통신의 아키텍처를 예상해 보면 에이전틱 노드들은 지각 모듈, 그 다음에 문맥 추론 모듈, 그 다음에 플래닝이랑 디시전 메이킹 모듈,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모듈, 그 다음에 리플렉션 앤 스토어링 모듈, 이렇게 이제 모듈로 구성되고, 그다음에 아키텍처의 운영은 인지 계층, 추론 계층, 물리 계층으로 구분돼서 이렇게 운영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이 됐을 때, 예를 들면은 우리가 autonomous vehicle이나 multi-drone swarm이나 collaborative edge intelligence 같은 그런 어플리케이션에서 이 에이전틱 통신의 그 에뮬레이션을 잘 돌려보면 기존의 컨벤셔널 커뮤니케이션이나 시멘틱 커뮤니케이션에 비해서 뭔가 더 향상된 형태의 물론 리즈닝을 했기 때문에 컴퓨테이셔널 버든은 더 있지만 통신 측면에서는 좀 더 효율적이고 빠른 통신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 연구실, 저희 제가 연구하는 그 방향성은 이런 에이전틱 통신의 아키텍처의 모듈들을 하나하나씩 완성해 가는.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컨텍스추얼 리즈닝을 좀 더 이제 시스테매틱하게 구현하는 것. 그 다음에 이 컨텍스추얼 리즈닝을 수행하려면 사실은 이제 센싱의 그 모듈도 필요가 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을 센싱을 해야 결국에는 걔를 멀티모달한 데이터로서 입력을 받고 그걸 바탕으로 추론을 해서 정확한 판단을 할 거기 때문에 이제 ISEC 같은 통신 그 기법도 깊게 다뤄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뭐 인공지능, 그 다음에 뭐 이미지 처리, 그 다음에 비디오 처리 같은 것도 활발히 다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이제 통신공학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 발전하는 방향이 결국에는 Deep JSC, Semantic Communication, Generative Semantic Communication, 그리고 Pragmatic Communication, 현재 아마 이 정도 단계에서 제가 이론적인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이전틱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구현이 잘 됐을 때 결국 에이전틱 AI와 그다음에 로보틱스와 잘 만나서 피지컬 AI를 잘 달성할 수 있는 단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저는 이 통신의 비전을 이 루트에서 찾고 있음을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드리면서 이번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궁금한 사항 있으면 제 이메일 애드레스로 말씀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긴 강연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